병원에서 환자 보호사로 일하던 30대 남성이 입원해 있던 10대 미성년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유인해내고 그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손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입니다. 지난해 8월 28일 이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10대 환자 A양이 출입 카드키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달쯤 뒤인 9월 24일 경찰은 인천의 한 빌라에서 머물던 A양을 찾아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A양이 거처를 마련한 것에 의구심을 가진 경찰은 A양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호사로 일하던 38살 김모 씨를 주목했습니다. 김 씨는 A양이 도주하고 며칠 뒤 병원에서 스스로 퇴사했는데 이후 A양을 모텔과 자신이 월세를 내는 집에서 지내게 하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병원 안에서도 김 씨로부터 여러 차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절도 등 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 병원 환자 보호사로 일했는데 채용 시 범죄 이력 조회서를 받는 등의 기본 검증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먼저 해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그 병원 안 가고 말지. 다른 데는 안 하고 오는데 왜 그 병원만 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요.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경찰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 제명이 됐어요 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막대먹은 이미지로 인해 수많은 안티를 보유하고 있는 김영희는 1983년생 올해 39세로 지난 4월에 기생충을 패러디한 에로 영화 기생충을 제작하며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고 한다.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었다는 김영희는 어릴 때부터 웅변을 배우며 말술에 줄담배를 필 것 같은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고 IMF 무렵엔 잘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폭망하여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적도 있다고 한다. 코미디언이 되기를 꿈꾸며 예원예대의 코미디학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당시 선배였던 김신영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똥공기를 잡으며 투명의자를 시키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김영희는 대학 OT를 다녀오자마자 곧장 학교를 때려치워버렸다고 한다. 사실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기 이전 다른 방송국에서 먼저 코미디언으로 선발되었었던 김영희는 26살이 되던 해 채널 OBS에 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뽑혔던 적이 있지만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던 탓에 아무런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못했고 이듬해 MBC로 옮기기 위해 코미디언 시험을 쳐 합격을 하긴 했으나 당시 개그 프로그램이었던 개그야가 폭망해버려 마찬가지로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참다 못해 MBC를 뛰쳐나온 김영희는 KBS 공채 25기 시험에 합격하며 개그맨 공채 시험 3위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이후 선배인 박영진과 함께 두 분 토론을 진행하며 빽빽거리는 아줌마 캐릭터로 인기를 얻어 2010년도에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여자 신인상을 받고 데뷔에 실패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쥐똥 같은 눈물을 짜낸 적이 있다. 박영진과 굉장히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영희가 신인 시절 잦은 NG를 내고 슬럼프에 빠져있을 당시 박영진이 기살리기 프로젝트라며 같이 영화도 보고 밥을 먹는 등 그녀의 옆에서 무한한 지원을 해줘 김영희가 박영진에 대해 많은 의지가 됐던 제일 감사한 선배라며 감사를 표한 적이 있다. 코믹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끌게 된 김영희이지만 이후 그녀의 막대먹은 아줌마 캐릭터가 연기가 아니라 실제 성격이란 것이 밝혀지며 사람들이 점점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는데 김영희가 논란을 통해 보여준 인성들은 다음과 같다. 2009년 김영희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지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자고 있는 사진을 몰래 찍어 강간당한 사람 같은 막 그런 느낌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에 올리게 되었고 이에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 네티즌들이 허락은 받고 사진 올리는 거냐 공인이면 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며 그녀를 엄청나게 비난했던 적이 있다. 또한 두 분 토론에서 야구 관람을 주제로 한 개그를 하던 와중 야구장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신문지 흔들고 생수통 흔들고 봉지까지 뒤집어 쓰고 대단한 재활용 센터 나섰다 라며 과거 롯데자이언츠의 응원 방법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탓에 롯데의 팬들로부터 엄청난 쌍욕을 얻어먹고 야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짜다가 실수를 하게 되었다 라며 이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 김영희는 버스를 타고 가다 소변이 마려워 버스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오줌을 지린 것이 자랑인 것 마냥 떠들어대며 뒤처리를 어떻게 했냐는 질문엔 음료수가 떨어진 것처럼 하려고 빈캔을 바닥에 던졌다고 밝혀 이걸 들은 네티즌들이 그건 개그가 아니라 개민폐지 방송 나와서 무개념 인증하네 라며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이미지가 더 비호감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김신영의 갈굼 때문에 대학을 때려치웠다던 김영희는 개그맨이 되고 본인의 후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콧대가 높아져 자신도 이 똥공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녹화 도중 후배 한 명이 실수를 하자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전부 집합시켜 이분이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이분이 오늘 개그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 실수를 해놓고 거짓말을 쳤네요. 다같이 박수! 라며 스스로 똥공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방송에 나와 당당하게 밝힌 적이 있어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전직 아나운서이자 SNL에 출연했었던 박은지는 김영희가 출연하고 있던 인간의 조건에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김영희가 그녀를 보자마자 너보다 내가 더 예쁜 것 같다. 직접 보니까 별로네. 여자들이 씨앗는 스타일인 거 알지? 라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악담을 펼쳐 이걸 본 사람들이 자기보다 예쁜 사람 보면 열폭하는 듯 보적보는 가학이다. 라며 또다시 많은 비판을 했다고 한다. 코미디언으로 데뷔하고 나서부터 연애를 한 적이 없는 김영희는 본인보다 한 기수 아래의 개그맨인 이무희를 짝사랑했지만 그가 김영희의 사랑을 받아주질 않자 이후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이무희 오빠가 마음을 받아주질 않는다. 내 덕에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 나는 근데 이무희를 아니면 못 만나겠다. 라며 공개적으로 이무희를 고백으로 혼내줘 또 민폐다라는 욕을 얻어먹게 되었다. 2018년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한 게시물이 올라오며 김영희의 어머니가 친구로부터 6,600만 원의 거액을 빌린 뒤 잠적을 하여 20년 동안 한 푼도 돈을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김영희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10만 원을 건네며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하였고 결국 해당 게시글이 엄청난 논란이 되며 공론화가 되자 김영희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김영희의 어머니가 나는 도의적으로 너한테 마음을 표현한 건데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으니 나나 우리 딸이나 멘붕 상태다. 우리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게 밝혀졌고 이에 김영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엄청난 비판을 하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절한 후 아버지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아버지와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라며 김영희가 해명과 함께 대중들에게 사과를 하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아줌마 캐릭터로 엄청난 사랑을 받다가 인성 논란과 함께 비투까지 터져 비호감 연예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된 김영희. 지난 1월에 한 네티즌이 비타가 팠냐고 물어보자 비아냥거리면서 맞춤법을 지적하던데 이걸 보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MC인 이재는 1972년생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어린이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먼저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졌던 첫 번째 차량의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 패딩 점퍼를 입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달려오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어린이는 옆 차로로 넘어졌고 달려오던 다른 승용차가 또 이 어린이를 덮쳤습니다. 두 차량 모두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을 했는데 신음소리는 들렸어요. 애기. 12살 A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A양을 먼저 들이받았던 승용차 운전자 67살 남성은 아무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사라졌다가 1시간 뒤에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발견한 뒤 차를 멈췄고 옆 차량이 사고를 낸 줄 알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사고 차량은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후에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고 차량은 안 보였어요.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주황색 전멸 신호등만 설치된 곳으로 2년 전에도 길을 건너던 70대 한 명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운전자를 뺑소니와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2차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도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바람을 피고 있다 안 피고 네. 있다가 아실 것 같거든요. 왠지. 알아요. 그런 걸 네.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해보면 대충 나와요. 와이프랑 계속 안 살겠다고 한다든가 그 여자분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됐냐 그러면은 정리는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랑은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반복하실 경우는 그 여자랑 끝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80% 이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은 상담을 안 와요. 남자랑 안 끝났으면. 알아요? 아, 그치. 네. 행복하니까 지금. 네. 그럼 작가님이 워낙 그런 경험치가 많으니까 네. 대충 얘기를 해봐도 알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결혼을 한 사람이면 왠지 내 배우자가 바람 피는 것 같긴 한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도 너무 잘하고. 이럴 경우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 문의가 와요, 저한테. 네. 주말 부부 하던 남편이 일주일에 매번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바쁘대요. 이런 경우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100%거든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욕구를 풀어야 되는 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주일에 와서 항상 관계를 갖던 남편이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온다. 그건 밖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면 바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티나게 바람 피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바람 필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바람 핀다고 하면 더 잘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숨길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굉장히 친절해지거나 지나치게 불친절해지거나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왜 집에 와서 기분이 좋고 잘해주냐? 밖에서 행복하니까. 집에 와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밖에서 그 여자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면 집에 와서 이 여자나 이 남편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밖에서 여자와 싸웠던 경우에는 또 가정에서 그렇죠.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 거죠. 그 여자랑 헤어지고 막 이별의 고통에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아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정말 그거를 허용해준 아내한테 그 여자랑 헤어져서 괴롭다. 그 여자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분 또는 남편분들도 아이 때문에 이혼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걸 위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눈이 눈깔이 됩니다. 눈깔? 네. 지글지글 타요.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럽고 독한 눈깔이 되죠. 원수 보듯이 봅니다. 그거는 숨기려고 해도 잘 숨길 수 없겠네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특징들이 다 느꼈어요. 네. 바람 피는 게 확실하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어요? 일단 블랙박스를 뒤지세요. 차량? 네,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핸드폰을 뒤지면 제일 좋은데 카톡에 비밀번호 걸려 있으면 그거는 거의 90%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닌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돈을 많이 사고 친 경우가 있었어요. 돈을 10억을 까먹었으니까요. 돈 10억보다는 바람나게 조금 덜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거 말고는 거진 다 바람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드신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바람을 필까? 뭔가 저들만의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카페에 유부남 유부녀가 가입하는 바람을 피는 카페도 있고요. 그런 어플도 있고요. 술집에서 헌팅이나 부킹을 해서 사귀는 케이스도 있고 요즘엔 뭐 많지 않지만 나이트에서 만나는 경우 많고 뭐 이런 정보를 드리는 기분인데 가장 많은 건 회사에서입니다. 회사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가 가장 높습니다. 바람 피는 대상 중에 43%입니다. 좀 오피스 와이프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게 드라마에서 시작돼서 그게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가장 많습니다. 바람 피는 대상 중에. 그러면 바람 폈다가 돌아오는 사람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살겠다라고 나가는 경우는 딱 잘라서 얘기하면 미친놈이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한 50% 이상, 70% 이상 비율이 돼요. 남성들은 생각보다 상대가 누군가 생기면 전투력이 상승하지 않고 줄어드는 남자들도 많아요. 들어 간도 바로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50% 안에서 이제 구제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인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서를 해주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네가 나한테 안 잘해줬잖아. 네가 잘했으면 내가 펴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여자랑 끝나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잘못했어.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케이스는 돈이 많은 경우 안 돌아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붙어있는 여자가 애가 없는 이혼녀의 경우는 같이 살림을 차려버려요. 임신을 해버리는 케이스도 있고 남자가 돈이 많으면 그게 아니라도 그 돈 때문에 그 여자가 잘 안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해봤자 남자가 다 내줍니다. 그리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애가 12살 이상 차이 나는데 예쁜 데다가 너만 좋다 그러고 비슷한 또래 와이프보다는 얘랑 살면 앞으로 내가 남사로서 살 수 있고 애들은 다 컸고 돈 주면 됐지 뭐. 난 내 인생 살 거야. 이런 케이스가 이제 안 돌아오는 케이스예요.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가 이렇게 사연을 들으면 딱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은 남자는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는 게 많다고 생각되는 반면 여자는 정서적인 바람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남성분들도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정서적인 걸 메꾸려고 하는 거지 육체적인 것만 바라는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성이 정서적인 것만 좋아해서 정서적 측면 때문에 그다음에 아니요. 그 남자랑 자면 더 좋으면 가는 겁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즐거움이라고 세상에 가장 즐거움이 남녀간의 네. 그거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흥신소 대표님 인터뷰했을 때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너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저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저한테 오시는 케이스가 바람 케이스가 많기도 하지만 저는 나이가 거의 50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바람 피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서로 그거를 모르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80% 정도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미 발생했거나 지금 발생 중이거나 나중에 발생할 거거나 이런 걸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너무 막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놀라운 통계겠지만 2008년도에 바람펴도 이혼 안 하겠다가 60%였는데 2014년도에 다시 조사해본 결과 바람펴도 이혼하지 않겠다가 여성의 비율은 78%가 넘었고요. 남성의 경우도 60%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이혼을 더 쉽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공부를 했지만 통계 결과는 생각보다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좀 해석해 보면은 바람 피는 건 싫지만 바람 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세상이 참 어지러우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애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 1997년도에 IMF가 오면서 지금 코로나까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은 신문 기사에 월 700을 주면 와이프한테 어떤 짓을 해도 이혼을 안 한다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예요. 이혼율이 떨어진다. 급격히. 이게 많이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가 서로를 더 모르는 느낌이네요. 서로 숨깁니다. 점점점. 근데 저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가야 된다는 아집이고 말도 안 되는 자만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공유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한국 부부들의 문제는 네가 나한테
맞춰요. 내가 너한테 맞출게도 안 되지만 내가 불행해지거든요. 결국은 내가 기부업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사람은 20살 이후는 절대 어떤 인지가 바뀌지 않아요. 성격이나. 그래서 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맞춰주잖아요. 아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런 애구나 보다 나중에 결혼하면 바꾸면 돼. 아 내가 지금만 참자. 이런 케이스가 거의 많죠. 이런 애구나라고 존중해서 결혼을 하면 그런 애였으니까 내가 이 부분도 감안하려고 결혼했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고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그냥 인정하면 좀 편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하죠. 저 사람이 가진 거, 저 사람이 좋아하는 점, 저 사람이 발을 안 씻는 거는 냄새 나지만 그럼 발에 뭐 냄새 나지 않도록 뿌려주는 방법을 찾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또 발 안 씻어 이러진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쟤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한 여성이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그 고소한 여성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여성이 내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흘 전에 이 남성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남성이 식사를 핑계로 숙박업소로 가자고 했고 또 여기서 대화를 하던 중에 피곤하다고 말을 해서 침대로 이동을 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경찰은 내가 당했다 이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조사를 했겠죠. 근데 그럴 땐 보통 여성들이 뭐 경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은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7월 22일 날 10시에 이제 성폭행을 당했고 7월 25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 4일 만에 신고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진술할 때 증거까지 모조리 갖고 오면 좋겠지만 증거가 부족할 때는 여성의 진술을 지금 받기 시작하는데요. 여성 진술이 지금 디테일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초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이 이제 강압적으로 자기 뭐 힘으로 어깨를 누른다든지 몸을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성애하는 거를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성악했다. 그런 내용을 아마 그 여성분이 아마 그 경찰한테 진술할 때에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알다시피 여성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라고 하니까 그 여성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진술이라는 것이 뭐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되지만 이 여성분이 아마 그 세밀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진술이 좀 정확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예. 잠깐 좀 딴소리인데요. 제가 앞서 그렇게 좀 또 재촉을 하니까 한 300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말을 하면 또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성폭행 피해 사건,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분명 성폭행 피해 사건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고 사건으로 획 바뀌었어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저도 굉장히 소름이 끼쳤는데 이 남성이 중간에 이 휴대폰으로 녹음합니다. 어떨 만나는 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녹음을 하는데 이 남성의 입장에서도 뭐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 설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성이 좀 걱정이 됐는가 봐요. 사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녹음을 했는데 녹음했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2020년 7월 17일 날 이미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채팅을 진행해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채팅 앱에 있는 채팅 내용도 다 드러나게 되었고 7월 22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날에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정 장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합의에 의해서 성행위를 했는 게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드러났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에 의한 성행위는 절대로 성폭행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신고한 이 여성 무고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와, 근데 그걸 또 녹음을 했군요. 뭔가 또. 불안했나 보죠. 아, 뭔가 상황이.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 이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보통은 수사기관에서 빨리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가야 무고죄로 처벌받더라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자기는 무고한 적이 없다고. 아, 이 여성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이. 어허.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계속 주장한 거예요. 녹취록이 있는데.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좀 걱정이 됐나 보죠. 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 본인이 무고한 거라고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여기서 짚어보죠. 아, 이건 또 뭐예요? 또 있었어요? 이게 2020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2020년 10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갑자기 재판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무고로 유죄를 받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만 2번 있었고 심지어 한 번 처음에 남성을 무고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면 네. 재판부 판단은 결국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지금 2020년에만 2건의 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무고 행위로 재판받는 도중에 또 이런 또 무고 행위를 또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여성은 재범 위험성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만약에 피해자가 녹취 안 해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엉뚱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 여성은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팀장님, 저런 상황에서 정말 석고대죄하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도 되는데 거기서 또 뭐 그러진 않았다고요, 또. 실제는 이 여성분이 법정 구속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징역 6월 때리고 판사가 이제 법정 구속을 했는데 알다시피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법정 구속하는 그 요건이 범행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범죄시 나온다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태도가 불량할 경우에는 직권 구속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설마 되리라 생각을 못하니까 그 재판장을 몇 초간 응시했다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법정 구속이요? 놀란 거죠. 진짜? 얼마나 뽕쳤겠어요. 보통 나중에 구속시킬 수도 있는데 예. 현장에 시키니까 6개월 때리고 너무 놀랐는데 본인이 한 행동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성 말이 채택이 돼가지고 무고한 남성이 피해받으면 그 사람 일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럼요. 이런 무고죄는 간곡하게 처벌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 담당 판사님이 제대로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아니로 이 여성이 2021년에 무고죄로 집행하면 선고 받았잖아요. 예. 이런 거 해도 나는 석방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냥 부인하고 그렇구나. 성폭행 당했다고 하고 또 재판을 받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번에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범죄자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무고죄 처벌 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하게도 그러니까 성범죄자 낙인 찍혀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맞아요. 상황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큼 이걸 허위로 고소하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이런 일을 고소하는 이런 무고 사안 관련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건에서 승현님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2019년 무고죄로 입건이 돼서 검찰로 넘어간 건수가 10,000건이래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재판에 기소가 된 건이 300건, 고작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죄 이렇게 뭐 처벌이 약하니까 아예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없으니까 제가 구속이 된다고요? 막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원래 무고라는 게 국가 기능을 해하는 굉장히 엄중한 범죄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성폭행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만 그것을 억울하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지워진 사람은 그 신고라는 사람도 역시 동등하게 무겁게 처벌받아야 된다는 사람인데 제가 이 사건 봤을 때 6개월이라고 아까 변호사님 그다음에 우리 경감님 다 말씀 주셨는데 앞에 집행유예가 받은 게 분명히 취소됐으면 집행유예 취소되는 그 실형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실형 플러스 이번에
라며 대학 시절에 아빠였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는데 당시 MT에 참여했다 술게임인 IM 그라운드를 하게 되었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30분 동안 자신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쓸쓸하고 참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유병재는 약 20년간 프로레슬링을 즐겨온 프로레슬링 덕후라고 하는데 프로레슬링의 대본이나 연기를 보면 작가나 배우로서 배울 점이 많다며 집에 WWE 관련 굿즈들을 여러 개 전시하고 있고 존 시나의 팬을 칭하는 시네이션이라고 하며 WWE 네트워크에 직접 가입해 돈을 낼 정도로 레슬링 경기 보는 걸 즐긴다고 한다. 군대에서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전역하자마자 KBS 공채 오디션을 보게 된 유병재는 누구보다 빠르게 탈락을 하며 꿈을 잃어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앵그리버드만 하는 페인 같은 생활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자 친구들과 함께 재미삼아 UCC를 찍어 미니오피에 올리게 되었고 그러자 여러 유머 사이트에서 좋은 반응들이 나와 누가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생각에 UCC를 계속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치킨 먹어 형 영상에서 그의 기시아대기를 때리는 사람은 저녁 후 같이 살게 된 군대 선임이었고 유병재가 만난 사람 중 제일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UCC 스타로 활동하던 유병재는 싱글 앨범 네 여자친구를 발매 가수로 데뷔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그의 뮤직비디오를 본 엠넷의 제작진들이 곧장 유병재에게 캐스팅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하여 그렇게 출연하게 된 프로그램이 유세훈의 아트비디오라고 한다. 아트비디오 촬영이 끝나고 학교로 복학해 공부를 하던 유병재는 내가 코미디 방송을 직접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SNL 코리아의 면접을 봐 합격하게 되었고 이후 시즌3부터 SNL의 작가로 활동하게 된 그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극한 직업과 같은 코너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가 동시에 자신의 인지도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회사 없이 활동하고 있던 유병재는 연예기획사는 안 들어갈 생각이다 이라며 1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비춰왔는데 2015년 양현석이 그에게 손을 내밀자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맞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이라며 YG의 자유로움이 자신의 결심을 바꿨다고 한다. 참고로 2019년 존속 계약 만료로 YG를 떠나게 된 유병재는 매니저와 함께 샌드박스 네트워크로 이적한 상태이다. TVN의 드라마 초인시대의 극본가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도 데뷔하게 되었던 유병재는 못생기고 키도 작고 돈도 없는 인기 없는 복학생을 연기하였었는데 코미디판 미생이 될 것 같다 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족한 개연성과 스토리라인으로 인해 좋지 않은 평을 받으며 조기 종영을 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곳에서 보여준 발연기 때문에 박신양의 배우학교에도 출연하게 된 그는 개그 욕심에 최민식 배우학교라면 거기로 왔을 것 당신이 나한테 합격한 것이다 이라며 대도 않는 망언을 하였다가 박신양이 내가 지금 연기쇼를 하는 것 같냐 라며 팩폭으로 유병재를 떠들이해 결국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양호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다. 과거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대한 칭찬글을 올렸던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장면이 그대로 나오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드라마를 옹호했다 라는 비판을 듣게 되자 곧장 사과를 하는 태세 전환을 보였는데 이후 본인을 한남이라 셀프 비하하며 관련 사건을 풍자하자 분노한 요초 커뮤니티가 유병재도 한남이다 라며 테러를 시작해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뱀이 빨다가 나왔가네 기회주의자 빡지 쉐기 라며 양쪽으로 욕을 들었던 적이 있다. SNL이나 각종 스탠딩 코미디를 진행하며 유병재만의 블랙 코미디로 젊은 세대의 공감을 받는 풍자를 하여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하였었는데 유병재가 일으킨 대표적인 논란들은 다음과 같다. SNL 작가로 일하고 있던 당시 리그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던 하나를 대상으로 조롱하는 코너를 만든 적이 있는 유병재는 과거부터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그래도 우울한 하나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써왔었는데 2018년엔 하나가 암흑기를 벗어나게 되자 유병재가 구단을 찾아와 시구를 하게 되었고 이때 지난날의 수모를 기억하고 있던 팬들이 하위권으로 있을 때 온갖 조롱을 다 하더니 뻔뻔하게 뭐하는 짓거리냐 라며 유병재의 시구를 취소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결국에 예정대로 시구가 진행돼 바닥에 공을 패대기 치는 아주 완벽한 시구를 보여주게 되었다. 또한 과거 자신이 조루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조루를 이겨내기 위해 섹슈얼하지 않은 순간을 떠올린다. 가장 섹슈얼하지 않은 순간으로 홍준표가 입주변을 정리하는 상상을 한다 라며 성희롱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우파 정권 시절엔 신랄한 비판을 하더니 좌파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 조국, LH 투기 사건에 대해 입국 다물고 전혀 모르는 척하여 블랙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정신병자였네. 선택적 풍자, 좌파 코미디언 든든하다 라는 시장욕을 얻어먹게 되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풍자를 한다는 비판을 듣게 되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내 편 안 들어줘? 이라며 그의 코미디를 좋아하던 팬들의 요구마저 단순한 우파의 분탕질로 치부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세간의 비판에 대해 찌질하다고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여주다. 그냥 수염난 김재동이었네. 정의 놓은 척하고 상대 진영만 까는 정치병자 라는 욕을 오지게 먹었었다.
UCC 스타에서 시작해 블랙 코미디로 큰 인기를 얻다. 심각하게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줘 많은 욕을 먹게 된 유병재.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민감한 직업이라 정치에 대해 얘기하는 게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대선 이후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세영은 한때 유해진 닮은 꼴로 유명했던 적이 있지만 현재는 쌍수라는 의학의 힘을 빌려 청순 가련 FT한 얼굴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능 프로그램인 더 지니어스에 출연했던 이세영은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자신의 학창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아버지가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아 가족들이 가난에 허덕였다는 가정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매일같이 찾아오던 사채업자들 때문에 그릇도 일회용 그릇을 사용했고 공부를 할 땐 집안에 불을 끄고 휴대폰 후레쉬에 의지하거나 귀가할 때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왔었다고 한다. 이세영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생이 자신도 모르게 진실게임에 출연 신청을 하여 여러 명을 닮아 슬픈 소녀라는 캐릭터로 방송에 나와 유승범, 유해진, 박명수 등 환상적인 싱크로율로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모습이 기분 좋았다 라며 이 방송을 계기로 개그우먼을 꿈꾸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 MC를 맡고 있었던 유재석은 너 코미디언 해도 되겠다 라고 말하며 과거부터 넘쳐났던 이세영의 길을 알아봤었다고 한다. 여대생이 되고 이번엔 스타킹에 스타 닮은 꼴 선발대회에 나가 유해진 닮은 꼴로 대상을 따게 된 이세영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에서 덕성여대 유해진이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9년 엠넷의 와이드 연예뉴스를 통해 VJ로 데뷔를 하며 약 2년간 리포터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리포터였던 당시를 회상하던 이세영이 매너 좋고 친절한 연예인도 있었지만 두 손을 내밀어 배우가 씹던 껌을 받아 인터뷰 내내 남이 씹던 껌을 손에 쥐고 있는 등 여러가지 갑질을 하던 배우도 있었다고 한다. VJ 생활을 마치고 MBN의 일기이자 마지막 공채 코미디언으로 발탁된 이세영은 개그 프로그램 개그공화국을 통해 본격적으로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대본이 있던 리포터 때와는 다르게 코미디언은 본인이 직접 대본을 짜고 연기도 하며 심지어 백지 상태인 관객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 코미디언이라는 꿈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힘겹게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이후 외모에 대한 악플로 인해 자존감을 잃어가던 이세영은 한 번은 동료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이며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방송을 쉬게 되었고 쉬는 동안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그만둘까?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겪게 된 일이라 생각하여 이후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 남들이 못생겼다고 욕하는 본인의 외모가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MBN의 개그공화국이 종영되자 갈 곳을 잃은 이세영은 TVN으로 거처로 옮겨 SNL 코리아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이때 박재범과 유승범, 정치인으로는 심상정, 이명박과 같은 유명인들을 묘사하며 천의 얼굴을 가진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며 유쾌한 이미지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인기를 몰아 연기에도 도전한 그녀는 TVN의 아홉수 소년을 통해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 응답하라 1988에서 성덕선의 절친인 왕조연 역으로 출연하며 희극뿐만 아니라 전극 배우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게 되었다. 참고로 해당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이준열은 이세영에게 너 나랑 되게 닮았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이세영이 연기에 대한 걱정으로 긴장해 있자 누나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 캐스팅된 거예요 라며 박보검이 그녀를 응원해줬다고 한다. 과거 코미디언 시절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얼굴 때문에 성형 의혹을 받게 된 이세영은 성형을 일치하지 않았고 시술을 받았다. 얼굴이 달라진 이유는 화장법이 바뀌었다 라고 밝혔지만 이후 네티즌들이 남자 같다. 부모님은 대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사람 얼굴이 10시 10분이냐? 라며 외모와 관련된 엄청난 비하를 하여 결국 쌍꺼풀 수술을 받고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수술 결과에 대해 엄청나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전공으로 일본어를 공부했던 이세영은 일본어 학원을 다니던 와중 제1교포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두 사람 다 드래곤볼을 좋아해 드래곤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가까워졌고 언어 교환을 명목으로 데이트를 이어나가던 와중 노래방에서 드래곤볼 오프닝 곡을 부르던 이세영에게 나이스키! 라고 남자친구가 고백을 해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연예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시작해서 데이트 도중 사람들이 이세영을 알아보고 사진 요청을 하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이별을 생각할 정도로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연애를 시작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빠진 두 사람은 몇 달째 새로운 일이 들어오지 않던 이세영이라 남자친구에게 커플 유튜브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이전부터 영상 편집이나 제작을 담당해 왔었고, 덕분에 곧바로 채널 영평TV를 만들어 현재 약 3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가진 채널로 성장하게 되었다. 커플 유튜버로서 달콤한 모습을 보여주며 퀴즈쇼인 대한민국인에 출연해 결혼 계획을 밝히기도 한 두 사람은 지난 10월 이세영이 갑자기 수척해진 모습으로 당분간 채널을 혼자 운영할 예정이다 라고 밝혀 네티즌들이 두 사람이 헤어진 것 아니냐 라는 결별설을 제기했는데, 이후 그녀의 남자친구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며 약 1년 만에 일본에 와 있다, 가족의 일과 직장 문제가 겹쳐 이렇게 되었다 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촬영을 쉬는 것일 뿐 이세영과 결별한 것이 아니라고 직접 부인하였다. 사실 이세영은 외모에 대한 악플뿐만 아니라 그녀가 벌인 성추행으로 인해 더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 과거 FNL에 B1A4, 인피니트, 블락비 등의 남자 아이돌이 출연하자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 행각을 벌였고, 호스트로 나온 김민석에게는 기습 뽀뽀를 하여 엄청난 욕과 함께 해당 장면이 공론화가 되며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음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세영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당시 제 대충이라도 사과하긴 했어? 족같네 진짜 라며 해당 사건을 비판했던 한 네티즌이 이세영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후기를 남긴 적이 있는데, 실제로 고소를 하였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껌한 티가 고소도 하네 라며 한동안 사람들이 많은 조롱을 했었다. 과거 말하는 대로에 출연했던 이세영은 자신이 팬필 작가 출신이었음을 고백하며 내가 야설계의 조앤 롤링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민우와 신혜성이 커플로 나오는 민샹의 브로맨스를 팬픽으로 썼었다. 유희열과 하하라면 내가 봤을 때 의외로 하하가 리드할 것 같다, 구상이 떠오른다 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이 직접 알펙스 팬필 작가였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하였다. 옆집 누나처럼 친근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다 성추행과 알페스 논란 등으로 인해 쌍욕을 먹고 현재 내 활동이 많이 줄은 이세영. 최근에 운동에 집중하며 바디 프로필도 찍고 뭐 그러는데, 코미디언으로서의 활동은 완전히 접은 건지 앞으로의 행보가 사실 별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어제 인천에서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올 하반기부턴 보행자 보호 규정이 더 강화되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허솔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60대 남성을 치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우회전하던 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기준나 보면은 해당 사항은 없고 교통 중대과실이니까 교통사고 특례법을 아마 등으로 해가지고 조사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 보호 규정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더 강화됩니다. 즉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인도에 있거나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부과와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됩니다. 버스나 화물 같은 대형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넓거든요. 보행 신호가 켜져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충분히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은 특히 운전석 위치 특성상 승용차 기준으로 좌측 사각지대는 5도에서 10도지만 우측은 15도에서 30도의 사각지대가 생겨 우회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모두 212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이제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멤버들이 다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오더라고요. 떡볶이집에 가서 알바를 구두 가게에서 구두 판매를 하는 걸 했었는데 월 매출 1,000만 원을 제가 네, 오늘 만나뵐 분은 걸그룹 스텔라 멤버 전율님입니다. 스텔라가 해체하고 5년이 지났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근황올림픽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인터넷 변경 예정이시거나 인터넷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통큰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황올림픽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추가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시간이 빨라요. 스텔라를 그만한 지가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2017년도까지 하셨던 네, 거예요?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같은 데 가면 남자들도 막 계시면은 스텔라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아, 이름은 들어봤어. 약간 이 정도 반응이면 혹시 군대 안 갔어요? 현역으로 갔다 온 분들의 반응이 진짜 다르고 스텔라라고요? 약간 진짜 나 진짜 좋아했는데 약간 이렇게 2011년에 그래도 데뷔를 맞아요. 5년 멤버시고. 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뭔가 힘들고 그랬는데 지키면 봐요. 지키면 예쁘거든요. 지금 보니까 너무 풋풋하고 예쁘더라고요. 뭐 속옷등이 풀린 뭐 그런 영상도 있던데. 저는 약간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약간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보이면 어떡하지 보다도 약간 너덜너덜 지저분한데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춤추는데 계속 얘가 막 나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선정성 논란이라든지. 사실 컨셉적인 부분이었는데 너무 그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게 아쉽긴 했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시키는 대로 약간 했고 그런 부분으로 뭐 회사랑 갈등도 있었고 한데 사실 지금은 그 영상을 다시 못 보겠어요. 이제 뭔가 좀 그래도 때가 묻어서 어른이 돼서 알 걸 다 아니까 약간 이제는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해맑았다가 방송 정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마리오네트가 나오기 딱 전에 선생님도 안 계시는 요만한 진짜 안무실에서 4명에서 동영상 보면서 안무 따면서 연습을 하고 되게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었는데 뭔가 그런 게 되게 아쉽고 다음 활동을 할 때도 야하지 않은 의상이었는데도 약간 의상에 대한 규제도 되게 많았고 방송계에서도 약간 선입견 같은 게 맞아요. 생겨버리는 그런 거고.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서로한테 표시를 못 내요. 왜냐면은 얘도 힘들 거 알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하면 약간 좀 팀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에서 자극적인 사진으로 이슈화가 되고 다 숙소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약간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언니 저 잠깐 뭐 편의점 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나갔는데 멤버들이 다 눈이 퉁퉁 부어서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가서 막 엉엉 울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이제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들 뭐 찜질을 가지러 가고 눈이 퉁퉁 부었어. 너도? 너도? 약간 이러면서 얘들아 힘내자 그냥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원룸 같은 뭐 그런. 큰 침대에 같이 잤었어요. 아 둘둘이 한 침대씩 이렇게 같이. 네,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자면서 얘기도 하고 부부처럼 오늘 하루 이랬고요 말하면서 첫 1위 후보 됐었을 때 당연히 1위를 못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희끼리 너무 좋은데 밖에서 티를 내면 우스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어떡해 우리 1위 후보야 이러면서 1위 후보들한테는 사전에 올라가기 전에 혹시라도 1위를 하면 바로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해야 돼서 마이크를 미리 줘요. 마이크 잡고 야 우리 이거 받았어 이러면서 우리끼리 엄청 웃었던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이. 수익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고 그래도 성인인데 이제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교통비도 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대표님한테 말하면 50만
원 이렇게 가불을 해주셨죠. 저희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라고. 참 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되게 순진했다. 완전 어렸을 때부터 연습실에서 연습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활동 직후에 저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스텔라 팀을 나와서 스텔라 쳐도 제가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칸이 되더라고요. 7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뭔가 남은 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현실이지 받아들이고 그냥 알바하러 갔어요. 네, 근황을 여쭙는데 유리 씨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스텔라를 딱 나왔을 때 나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떡볶이집에 가서 알바를. 그 전에는 구두 가게에서 구두 판매를 하는 걸 했었는데 그때는 그 동네여가지고 또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시고 막 단골도 생기고 제가 판매를 잘하더라고요. 구두 가게 이런 거는 본인 가게? 아니요. 엄마가 약간 쇼핑몰 같은 데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옆 가게에서 마침 일 그만두셨는데 혹시 딸 하루만 도와줄 수 없냐고 했는데 제가 그 하루에 매출을 엄청 잘 판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만족해 하면서 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엄청 열심히 판매를 해서 월 매출 1,000만 원을 제가 그래서 사실 사장님이 시급도 되게 많이 쳐주시고 인센티브도 막 주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게 됐죠. 떡볶이집에서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한 돈으로 맞아요. 이제 앨범을 제작도 하고. 맞아요. 기획사 없이 혼자서 자체 제작으로 앨범을 제작을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CD 제작소도 찾아갔는데 가수가 여기 온 건 처음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매니저들만 들어간다는 단체방, 음악방송을 잡기 위한 단체방에도 들어갔었어요. 아무래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소속사가 아니고 개인이다 보니까 한 곡만이라도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전곡 다 작사 작곡을 스페인풍의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약간 라틴 기반이에요. 네.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근데 혼자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알바를 계속 해서 돈을 모아놓고 이제 앨범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총알을 모으러. 근데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대중분들이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 대중분들이 하는 오해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한때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신분을 좀 숨겼던 것 같아요. 색안경을 무조건 끼고 바라볼 것 같아서 그냥 그때 이슈된 몇만 이제 보셨던 분들은 그 그룹?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야 한 그룹 아닌가? 약간 이렇게 하면 제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나는 되게 스텔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자꾸 숨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 7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되게 들었어요. 나조차도 되게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내 자신이 단단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앨범을 내고 또 이렇게 저를 알려서 저를 통해서 스텔라를 알게 됐을 땐 조금 더 이미지가 다르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좀 목표긴 해요. 열심히 하는 그룹이었구나, 멋진 애들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한테 영상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스텔라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전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못하고 20분 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쓰잖아요. 막 쓰죠. 네.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죠? 바로 장애인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그리고 유아차 이용하시는 부모님들도
편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컬 프렌즈 원장 한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음 발성의 첫 번째 관문인 호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음을 잘 내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설명들을 보면 옆구리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야 된다. 벽에 이렇게 기대서서 발 뒤꿈치가 붙고, 그리고 엉덩이를 붙이고, 그리고 등을 붙이고, 그 상태에서 옆구리를 벽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붙이려고 노력해봐라. 아랫배가 나오게 해라. 이걸 복식호흡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윗배가 나오고 갈비뼈가 늘어나고, 그리고 아랫배는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약간 들어가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을 줘라. 뭐 이런 설명도 있고,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압력을 만드는 연습이다라고 하면서 진짜 정말 수많은 얘기가 많은데 그 시작이 호흡이에요. 호흡이 무너지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발성의 반은 호흡이다. 뭐 보통 우리가 호흡이 떴다, 뭐 호흡을 좀 가라앉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래에 있어서 호흡이라는 것은 단순히 숨을 마시고 이 내뱉는 행위라기보다는 호흡을 하기 위한 근육들의 활용을 뜻해요. 호흡만 잘해도 보통 하는 반 정도는 대부분 자기 음역, 현재 음역보다는 더 올라가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럼 도대체 네가 말하는 호흡은 뭐냐? 이 사람이 쓰는 호흡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말을 하는 거지, 사람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걸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접근, 쉽게 이해를 해드리려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호흡을 가지고 그 자연스러운 근육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에는 들숨, 그 다음에 유지, 운용, 그 다음에 날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원래 하던 노래를 한 소절 정도 혹은 뭐 한 1절 정도를 불러보면서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지만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보통의 특징들을 보면 이럴 거예요. 이런 식의 호흡이 주로 많을 거예요. 아마도 가볍게 쉰다고 해도 이런 느낌일 거예요. 흡입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는 느낌? 그리고 많이 마시려고 한 느낌일 거고, 그래서 호흡이 들어왔을 때 그 압력이 명치 위부터 이 얼굴, 이 안에, 그 다음 후두 안쪽, 그 다음 명치 요 정도까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는 호흡이 떴다라고 말을 하죠. 그걸 내가 일단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 호흡이 이렇다. 자, 지금 제가 말한 느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말하는 몇 가지의 행동 패턴들을 하면서 내가 노래할 때 호흡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몇 가지의 행동들은 1번,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빨리. 2번, 물건을 던지거나 받을 때. 3번, 펀치를 칠 때. 4번, 하이파이브를 할 때. 5번, 어떤 물건을 들 때. 그리고 호흡이 좀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마신 거 같지가 않아. 많이 마시진 않은 느낌인데 이러면 호흡을 많이 마시지 못한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드셔도 잘하신 거예요. 횡격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숨을 잘 편하게 쉴 때는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쓱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폐의 공간이 넓어지겠죠. 쪼그라들었던 폐가 내려오면서 넓어지겠죠. 이 넓어진 집에 호흡을 넣으니까 그렇게 많이 마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몇 가지의 패턴,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들을 하기에 충분한 힘이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별로 무리 없는데? 라고 느끼신다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데 흡입하는 느낌이 아니라 담는다는 느낌이 나셔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소에 노래할 때 마치 대기 중에 공기를 내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겠다라고 숨을 쉬었다면 뭔가 이 행동들을 할 때는 이렇게 담는다는 느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느낌이 맞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나는 가수다에서 나왔던 김범수 씨, 김현우 씨 이런 분들 노래를 한번 잠깐씩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숨을 언제 쉬었지?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숨을 쉬었나? 왜 안 쉰 것 같지?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행동을 했던 것과 되게 닮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노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행동들과는 되게 닮아 있는 호흡을 이분들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주 덤덤한 얼굴로 나는 뒤돌아 섰지만 나의 허무한 마음은 그만 후회되는지 나의 따뜻한 정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다면 그렇게 좀 느껴졌어. 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직까지 노래는 하지 마시고 그 호흡을 충분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구나. 던지는 걸 받고 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게 편하네. 호흡이 좀 잘 들어가네. 시원한 느낌이네. 별로 부담 없네. 저항이 없네. 아까 처음에 노래할 때 호흡은 숨이 들어가는 걸 누가 막아. 밑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는 느낌이 나고 이 행동들을 떴다방이 뭐냐면 길에 차가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차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을 안내해서